예, 지금부터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3주차는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와이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이동 무선망, 이제 무선망도 인터넷의 억세스 네트워크로 그렇게 동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선망의 이 초기라고 볼 수 있는 2G에서는 별도의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G 무선망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와이리스 랜의 이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발전해온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해온 순서대로 보면은 802.11b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a, 그 다음에 11g, 그 다음에 11n 이런 순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빗들을 전자파에 실을 때 반송파라 그러는데요. 캐리어 주파수. 그 반송파 주파수를 어디를 사용할 거냐. 초창기에 이제 802.11p에서는 2.4기가에서 2.5기가 사이 이 대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2.4835GHz까지죠. 이 대역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2.4에서 2.5GHz 반송파에 실기 전에 일단 그 비트 정보를 이 비트 흐름이죠. 그 디지털 흐름을 이게 그 직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그 디지털 신호를 일단 아날로그 신호로 바꿉니다. 바꿀 때 그때 이제 11b에서는 변조 방식으로 아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기술적으로 유명했던 DSSS 방식으로 바꿉니다. 변조 방식이요.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약자인데 원래 이 DSSS 방식은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신호는 이제 타임, 시간, 공간에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파수 공간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그 신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에서 신호를 보지 말고 주파수 공간에서 보면은 이 신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수학에서 퓨리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는 이유가 시간 공간의 그 신호 모습을 똑같은 신호를 주파수 공간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이게 DSSS 방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때 잠깐만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어떤 신호를 이런 신호를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본 거죠.
근데 이것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어떤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인데요. 이거는 신호의 세기고요. 세로축은 신호의 크기고. 이 신호가 이게 이제 타임이죠. 타임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으로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군사적으로 적이 이 대역을 제밍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밍을 걸어버립니다. 이 신호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역폭이 작기 때문에 제밍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기술이 제밍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똑같은 주파수 축에서 봤을 때, 이 축에서 주파수 봤을 때, 이 신호를 이렇게 아주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변환을 시켜버려요. 예. 즉, 이와 같은 좁은 대역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 이 신호를 이처럼 이렇게 넓은 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그거를 스프레드 했다 그래요. 스펙트럼을. 예,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스펙트럼이. 그거를 이렇게 쫙 펼쳐놔 버리는 거죠. 일단 그 기술이 다이렉트 시퀀스 기술을 이용해서 스프레드 시킵니다. 그때 스프레드 시킬 때 제가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이거 이야기하면은 1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리만 이야기합니다. 스프레드 시킬 때 그 뭔가 꼽혀줘야 되는데 신호에다가 그게 뭐냐면은 치핑 코드입니다. 치핑 코드를 꼽혀주면은 이 신호가 이런 모양의 신호로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때 신호가 팍 퍼집니다. 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 DSS 방식으로 신호를 만들어 주는데 이 치핑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치핑 코드 첫 번째 코드가 있고 두 번째 코드가 있고 여덟 번째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호는 뭐 이런 신호가 있다 합시다. 이런 신호를 이거를 여기서 이런 스프레드 된 거를 만들어 줄 때 이거는 코드
1번을 곱해줬고요. 여기는 코드 2번을 곱해주면은 이게 같은 대역이지만은 넓게 퍼져 있는 대역은 같지만은 서로 다르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찬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넬. 그래서 이 코드 1번을 곱해줘서 만드는 신호는 찬넬 1번이고, 코드 2번을 곱해줘서 만드는 신호는 찬넬 2번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채널로. 그거를 이제 어떤 채핑 코드를 곱해주느냐.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802.11b에서는 최대 11메가까지 데이터 속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받아보고 하면서 음성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11메가 가지고는 작단 말이죠. 그래서 좀 속도를 54메가까지 어떻게 높일 수가 없느냐. 그래서 나온 방식이 그러면은 이 2.4에서 2.485 반송파를 사용하지 말고 5에서 6GHz를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5.15에서 5.825인데요. 대역폭이 5.15와 5.825 사이는 대역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반송파를 사용해서 11A에서는 11B보다 훨씬 높은 54메가까지의 그 속도를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1B를 사용하던 거는 이주파수를 사용하는데 11A를 사용하니까 이주파수를 사용하니까 WLAN 카드가 이게 호환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기술이 이 주파수 대역 이거 반송파 이걸 그냥 사용하자. 사용하면서 속도는 이거와 동급인 그런 속도를 내자.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G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늦다. 54도 너무 느리다. 600메가까지 낼 수 있는 랜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11N입니다. 11N의 특징은 멀티플 안테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요새는 거의 이게 안테나가 4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안테나 하나였는데 그래서 11N에 오면은 멀티플 안테나를 사용해서 더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1B든 11A든 11G든 11N든 모두 다 여러 사람이 액세스,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널 1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채널 1을 1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실에 있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하나의 채널에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채널 1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강의실에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이용할 때는 항상 동일한 채널을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려고 하면은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CSMA, CA 프로토콜 이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동일합니다. 11B건, 11A건, 11G건, 11N이건 동일합니다. CSMA, CA 프로토콜은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모두 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애드혹 모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 802.11n 기술이 가장 최근의 기술이기 때문에 11n만 보도록 합시다. 미모라 그랬어요. 11n은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예, 다중 안테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4개죠, 4개. 예, 들어가는 거 4개, 나가는 거 4개. 예,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그래서 이게 이제 11n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변조 방식은 여러분들이 우선 그 OFDM 원리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옛날에 그 이용하던 FDM 방식은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은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KBS는 요 디액을 사용하고요. MBC는 요 디액을 사용하고 SBS는 요 디액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FDM에서는. 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만큼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어요. 근데 OFDM은요, 이게 OFDM이 오소고나리의 약자입니다. 오자가 오소고나라다. 직교한다. 직교한다는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어 프로덕트가 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먼저 변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QPSK도 있고 BPSK도 있고 16컴, 64컴 이게 있는데 그렇게 변조를 한 신호를 이게 이제 주파수대에게 실을 때 과거의 개념 같으면은요, 이렇게 만든 신호를 실을 때 과거에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 것이 싫고 또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 것이 싫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 것이 싫고 이렇게 만들었는 것이 싫고 이렇게 만들었는 걸 싫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비트 정보가 이렇게 오면은요, 예,
시간적으로 나눠 가지고 요거 요만큼은 잘라 가지고 여기 실어주고 이만큼은 잘라 가지고 여기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게 옛날 방식인데 FDM 방식인데 OFDM 방식에서는요. 직교하는 성분이면은 이걸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내고요. 이게 직교하는 성분은 프리퀀시 상에서는 겹치지만은 서로 완전히 분리가 가능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고소건을 하면은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병렬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5개의 병렬로 보낼 때 이 똑같은 신호를 5개를 병렬로 보낼 때 과거에는 이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했다면은 OFDM 방식으로 하면은 대역폭이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2.4GHz 대역 같으면은 주파수가 2.4에서 4.24835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반송파 개념이 알아야 되는데, 부반송파. 요 하나를, 요걸 서브 캐리어, 요거 부반송파라고 합니다. 부반송파. 요것도 부반송파고요. 요것도 부반송파. 요것도 부반송파입니다. 그걸 부반송파라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대역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312.5개가 64개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 대역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만 그렸는데 요게 총 올라가는 게 64개. 요 대역 안에서요. 하나하나의 서브 캐리어는 요거 대역폭을 갖고요. 또 만약에 40메가 대역을 이용할 때는요. 20메가 대역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게 서브 캐리어가 128개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40메가에서는요, 대역에서는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죠. 이런 방식으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600메가 비트 퍼 세컨드까지 802.11n이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802.11 프레임 포맷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이파이 링크의 프레임 포맷요. IP 네트워크가
요 네트워크 헤더를 갖는 요거를 여기 레이어 3죠. 요거를 레이어 2 링크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면은 요게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요만큼이 이 바디가 되고요. 링크 레이어 헤더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또 이렇게 뭔가를 붙여줍니다. 링크 레이어에서.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붙여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있네. 맥 헤더라고. 그 다음에 이 몸통, 이 부분이 여기 프레임 바디입니다. 뒤에 있는 이 꽁지처럼 붙은 거 이거, 이게 FCS 요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프레임 포맷이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헤더 부분을 보면은 이 802.11 헤더 부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타입 필드가 여기 2비트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비트입니다. 비트. 표현을 하는데 타입 필드가 00이면은 이 매니지먼트 프레임이고요. 01이면은 이 프레임이 컨트롤 프레임이다 그런 뜻이고요. 10이면은 이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데이터만 보내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타입은 이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는데요. 만약에 00일 경우에는 이 타입이 00일 경우에 이거는 또 이 서브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합이라는 것은 어소시에이션 한다 그러는데 어소시에이션 하고요. 이게 뭐 비콘 프레임이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 관리 프레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011 타입이 011일 경우에 지어 프레임 종류를 나타냅니다. RTS냐, CTS냐, 어크냐, 파워 세이빙 신호냐. 그 다음에 10일 경우에 타입 필드가 10일 경우에는 이 서브 타입 필드가 0000이면은 데이터, 0001이면은 어크도 포함되어 있다. 0010이면은 폴 신호가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DS,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는 걸 전번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있으면은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해 가지고요. 하나의 베이직 서비스에 커버해주고 여기 또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해서 또 어떤 베이직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이런 건데요. 이게 강의실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 베이직 서비스셋이 달라지는 겁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달라지니까요. 자, 이게 이제 이 2DS라는 것은 이게 DS거든요.
2Ds라는 것은 여기서 데이터가 이리 가는 거. from DS라는 것은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베이스 쪽으로 오는 거. 예, 그걸 의미합니다. 그 프레임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만 합시다. 예. 그래서, 예, 다시 얘기하면은, 타입 필드, 요 타입 필드요. 타입 필드는 컨트롤 프레임이냐, 매니지먼트 프레임이냐, 데이터 프레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중요한 것은 시퀀스 넘버, 이 시퀀스, 예, 이게 있고요. 이게 나중에 그 duplicated occur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가 좀 달라요. 이더넷하고는 다릅니다. 와이파이에서는요. 같은 맥 어드레스인데 맥 어드레스는 48비트인데 어드레스 1이 있고요. 또 다른 48비트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나중에 설명합시다. 왜 링크레이어 프레임 헤더에는 4개의 맥 어드레스 주소가 들어가는지 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으로 어드레스 쪽을 한번 봅시다. 주소. 먼저 어드레스를 보면은요, 어드레스 1, 이게 이제 바이트인데 6848, 48비트입니다. 하나가 48비트입니다. 또 다른 어드레스 2가 있고요. 3가 있고요. 4가 있습니다. 일단 어드레스 4는 지금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애드혹 모드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인데요. 이 세 개. 먼저 어드레스 1은 이거는 AP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호스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받는 쪽입니다. 받는 쪽. 프레임을 받는 쪽. 수신하는 쪽. 한반대로 이게 수신하는 쪽이니까 목적지죠. 목적지. 근데 이제 이게 링크에서는 목적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IP에서는 목적지라고 하지만은 수신하는 쪽. 그 다음에 어드레스 2는요. 보내는 쪽의 맥 주소입니다. 이게 역시 AP가 될 수도 있고 호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쪽의 맥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어드레스 3인데요. 어드레스 3는 라우터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가 붙어 있는 라우터의 맥 주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어드레스 1은 수신하는 쪽. 이게 AP가 되었던 호스트가 되었던요. 어드레스 2는 송신 쪽. 어드레스 2요. 어드레스 3는 라우터 인터페이스.
포트 인터페이스. 예, 그렇습니다. 자, 프레임이 한번 가는 걸 볼까요? 지금 호스트에서 라우터를 통해서 갑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갈 때, 이 호스트에서 액세스 포인트까지 갈 때는 수신이 AP죠. AP죠. 그러니까 이게 어드레스 1에 AP의 맥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송신은 호스트죠. 그래서 이게 호스트의 맥 주소가 어드레스 2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에서부터 라우터까지 이 구간은 이제 유선 구간인데요. 이더넷. 이더넷 구간입니다. 이더넷 구간은 이 프레임 형태가 우리가 802.3이라고 합니다. 이더넷 구간은요. 와이파이는 무선이니까 이 프레임 형태를 802.11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더넷에서는 여기가 목적지의 R1 맥 어드레스. 근데 여기 보내는 쪽은요? 보내는 쪽은 여기 라우터의 맥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여기 요 맥 주소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802.11 와이파이에서 모빌리티가 지원이 됩니다. 모빌리티가요. 여러분들 강의실이 있잖아요, 지금. 강의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AP가 여기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달려 있고, 여기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복도를 걸어가면은, 여기서 신호를 받다가, 이렇게 오면은요, 자동으로 여기서 신호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즉, 이 H1이 여기에 신호를 받다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은요, 여기 신호를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신호를 받을 때는요, H1이 수신자가 H1 맥 어드레스 이 구간에서요, 이건 802.3 프레임이죠. 이더넷 3프레임 포맷인데 데스티네이션이 H1입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내는 쪽 요 맥 주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프레임을 보낼 때는 수신자의 맥 주소가 액세스 포인터고요. 어드레스 1이고 송신자가 어드레스 2입니다. 이거 H1이 송신자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드레스 3는 R1 이 부분 주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802.11 프레임이죠. 예, 여기서 설명을 내가 안 하고 넘어가서 다시 하는데요. 셀프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러닝. 그러면 얘가 만약에 H1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요. 그러면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원래 H1이 이 포트로 연결되어 있던 놈이 이 H1이 이 포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포트로. P2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스위치 입장에서는. 원래는 P1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라우터 쪽에서 이거를 보내달라 라고 했을 때 수신처를 이 802.3 프레임은요. 프레임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AP 관련된 주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 입장에서는 AP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오면은 이 프레임이 오면은요. 이 스위치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 수신이 H1 맥 주소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1이 내보내야 될지 H1이 이쪽에 내보내야 될지 그거를 이 스위치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학습하느냐?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면은요. 자, 이게 송신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죠. 프레임에서 송신 주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H1 맥 주소가.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프레임을 보고 스위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은 H1 맥 주소가 포트 1에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H1이 이쪽으로 움직여 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프레임을 보내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H1 맥 주소가 붙어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스위치가 또 학습을 합니다. 이제 H1이라는 놈이 P2의 포트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디에 어느 포트에 어떤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 스위치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프레임, 제어 프레임요. 컨트롤 프레임에는 어크와 RTS, CTS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는데요. 예. 이 어크나 RTS나 CTS는 이 몸통, 바디라고 그러는데 이 몸통 부분이 없습니다. 바디, 이 부분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 이쪽도 없고요. 예. 순전히 이 역할은 제어를 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주 프레임이 몸통 부분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꼬리가 붙어버리거든요. CRC가. 그 다음에 어크도 프레임 컨트롤 부분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2바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또 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듀레이션 그 다음에 어크는 리시브 어드레스만 들어가면 되고요. RTS는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리시버와 트랜스미트 주소가. 그 다음에 CTS도 리시버만 들어가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크날리지먼트, 리퀘스트 샌드, 클리어 투 샌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제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 이 무선은 이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 켜놓으면은 내한테 언제 그 프레임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다는 것은 그 배터리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은요. 항상 시동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워 소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전력 제어라 그러는데요. 관리라 그러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액세스 포인트가 주기적으로 비콘 신호를 내보냅니다. 비콘 신호를 내보내고요. 근데 여기 요거는 좀 이렇게 미끄러졌느냐? 지금 그 미디어 링크죠, 링크. 링크를 누가 여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끝나야지만이 이때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내보내는 겁니다. 비콘 프레임이. 사용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내보냅니다. 이것도 몇 시간에 내보내야 되는데 누가 이만큼 사용하고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비콘 프레임을 내보냅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떠냐? 이게 이제 여러 그 호스트들이 이제 액세스 포인트에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A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4번. 물론 맥 주소로 표현이 됩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런데 파워를 슬립 모드 그랬어요. 시동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들은 평소에는 시동을 꺼놓습니다. 그냥 꺼놓고요. 억세스 포인트가 동기를 맞춰서 비콘을 내보낼 때 요때 깨어납니다. 요때 깨어나서 비콘 신호를 받습니다. 받는데 요 비콘 신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어디 갔나? 여기 리스트 오브 모바일, 뭔가 프레임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자, 여기 비콘이 만약에 리스트 오브 모바일에 목록이죠. 모바일에 3번, 5번, 6번이 비콘 프레임에 리스트 오브 모바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나머지 모두 다 여기서는 리스트 오브 프레임이 없어요. 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1번부터 9번까지 이 호스트들이 여기 딱 깨어나 봅니다. 깨어나서 이 비콘 프레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일거리가 없네. 그러면은 이 9명은 모두 다 각각 슬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시동을 또 꺼버립니다. 슬립 모드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다음에 또 이 비콘 신호를 또 받아볼 때 이때 시동을 켜고 비콘 신호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니까 3번, 5번, 6번은 리스트에 3번, 5번, 6번이 있네. 그래서 3번, 5번, 6번은 시동을 켜놓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켜놔서 받습니다. 이게 받고 나머지 1번, 2번, 4번, 7, 8, 9 얘들은 자기들은 없으니까 다시 슬립 모드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거리 있는 사람만 깨어나라 이거죠. 깨어나서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잠을 또 자라 있는 뜻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레임, 전송할 프레임이 있으면은 받을 거죠. 받을 프레임이 전송할 때는 호스트 입장에서 전송할 때는 아무데나 하면 되고요. 받을 때는 이처럼 자기한테 오는 거는 있을 때만 받고 없을 때는 그냥 다시 슬립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넥스트 비콘 프레임까지. 그게 파워 세이브, 파워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프레임, 관리 프레임인데요. 관리 프레임은 지금 설명하는 그 비콘 프레임도 관리 프레임 안에 들어갑니다. 파워 세이빙에
이 동작하기 위한, 물론 비콘 프레임은 액세스 포인트가 어디 있다, 나의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과 맥 주소는 뭐다라는 것을 정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파워 세빙 모드도 작동합니다. 또 관리 프레임에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호스트가 A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어소시에이션은 이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서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합시다. (1번) (2번) 액세스 포인트 2번 3번. 자, 호스트 입장에서는 여기와 이렇게 각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렇게 관계를 다시 맺는 거, 여기하고 맺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이걸 재결합입니다. 리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스어소시에이션은 얘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아까 맺었던 이 관계는 해제를 해야 되죠. 그걸 디스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콘 프레임을 보면요. 비콘 프레임 보면은 비콘 프레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운영할 때의 비콘 프레임과 애드혹 모드로 운영할 때의 비콘 프레임이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봅시다. 먼저 동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동기. 여러분들이 액세스 포인트에 먼저 결합하려고 그러면은 그 결합하려고 하는 랜에서 뭔가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이 비콘 신호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 랜에 일단 동기를 맞추려면요.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타이머도 이 비콘 신호가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이 타이머하고 같아야 됩니다. 호스트의 타이머하고. 시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비콘 프레임과의 타이머의 관계는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타이머의 관계는 당연히 비콘 프레임 요 시간이에요. 타이머. 요 비콘 프레임 할 때 요 시간 타이머. 비콘 프레임 받을 요 시간 타이머. 요 비콘 프레임을 받을 요 시간 타이머. 요게 액세스 포인트하고 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스트하고 간에 이게 탁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싱크로나이제이션입니다. 동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애드혹 모드에서도 비콘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는 비콘 프레임을 베이스 스테이션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애드혹 모드에서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스테이션들이 스테이션이라고 해도 호스트들이 그 애드혹 모드에서는 호스트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사실은 스테이션입니다. 이 스테이션이
보드가 비콘 프레임을 만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간격으로 이제 시계를 동기는 맞아야 돼요. 타이머는 그 스테이션끼리, 얘들 스테이션끼리 타이머는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누가 비콘 프레임을 발사할 거냐? 비콘 프레임을 누가 발사할 거냐? 그래서 각각 그 스테이션별로 랜덤하게 기다리는 딜레이 시간을 발생시킵니다. 스테이션 1은 자기가 요만큼 기다리는 시간을 발생시키고요. 스테이션 2는 요만큼 발생시킵니다. 두 개만 있다고 합시다. 스테이션이. 그러면은 내가 타이머가 폭발했을 때 요 타이밍에 아직 아무도 비콘 프레임을 보내지 않았네? 그러면은 얘가 비콘 프레임을 발사를 합니다. 이때는 봅시다. 스테이션 1이 랜덤 딜레이가 이만큼 생겼고요. 얘가 랜덤 딜레이를 이 정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션 2가 랜덤 딜레이가 끝났는데 아직도 비콘 프레임을 발사한 사람이 없으면은 스테이션 2가 비콘 프레임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애독 모드에서는. 예, 이제 와이파이에서 매니지먼트 프레임, 관리 프레임 중에서 어소시에이션 관련해서 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제 스테이션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가서 액세스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러면 액세스 포인트가 대답을 해주고요. 나 여기 있다라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거 집어넣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들어가면은 패스워드가 통과되면은요, 무료로 하는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아서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어소시에이션이 되면은 이제 연결이 끝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고요.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리어소시에이션은 이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여기 시스템에 이게 이제 가입자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강의실 A라는 강의실에서 옆 강의실 B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은 1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가서 붙으면서 리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스어소시에이션은 옛날에 연결되어 있던 거 이렇게 움직이고 난 이후에 여기 연결되어 있던 것을 취소하는 거. 예, 그게 디스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802.11 와이파이 그 채널과 어소시에이션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 802.11b 기준으로 보면은 2.4에서 2.485GHz 대역 사이의 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스펙트럼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11개의 채널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이게 디퍼런트 프리퀀시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는 서로 다른 PN 코드입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에서 서로 다른 코드를 곱한 거 코드. PN 코드 1번을 사용했느냐 2번을 사용해서 곱했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른 코드를 곱한 값이 11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11채널이 있습니다. 프리퀀시라고 그냥 써놨는데요. 사실은 11개의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는 어드민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연결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여기도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강의실마다 이렇게 액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채널 1번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채널 2번을 사용하고 이 어드민이 가급적이면 옆에는 다른 채널이 되게 여기 채널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채널 2 이렇게 할당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서로 다른 채널을 할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접에서 채널이 같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채널 1번 했다. 근데 어떻게 전파가 여기하고 여기도 같이 받아요. 호스트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크기로 받아요. 3개로 받을 수가 있으면은 동일한 코드잖아요. 채널 1, 채널 1. 그러면은 그게 관리자가 이걸 잘 배당해도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채널을 구분해서 액세스 포인트마다 채널을 구분해서 채널을 배정을 해두면은 호스트들은 특정한 액세스 포인트, 특정한 채널을 갖는 곳에다가 결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하기 전에 이 채널들을 스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까이 전파가 큰 놈이 지금 코드 1으로 보내는지 코드 11번으로 보내는지 이거를 어떤 코드를 보내는지 그 스캔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스캔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신호가 강한 놈을 선택하죠. 그렇게 해서 그쪽 비콘 신호를 이제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그 비콘 신호 안에는 자기의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 우리가 SSID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의 맥 주소가 그 비콘 프레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스트는 그 액세스 포인트와 어소시에이션 절차에 들어가면 되고, 패스워드를 원하면은 물론 인증을 거쳐야 되겠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이 끝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네트워크 레이어 이야기이기 때문에 IP 주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서브넷을 통해서 IP 주소를 받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802.11 와이파이에서는 맥 프로토콜을 작동합니다.
왜 채널을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액세스 포인트는 특정 채널 하나를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드민이 정해준 채널, 관리자가 정해준 채널로. 그래서 여기 호스트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이용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동시에 이용을 못합니다. 동시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프레임을 보내면은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802.11에서는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항상 누가 그 링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센스합니다. 키를 열어서 들어봅니다. 그것을 뭐냐면은 캐리어를 들어보기 때문에 캐리어가 지금 누가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그거를 캐리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캐리어 센스 한다 그럽니다. 여러 사람이 액세스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센스한다 그래서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이유는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먼저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은 다른 노드가 괴롭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뭐 공원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화장실이. 누가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은 나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2.11은 공원에 이거는 화장실은 이게 이제 센트럴라이즈 그러는데 중앙화돼 있잖아요. 중앙에 딱 있잖아요. 중앙에 화장실이. 근데 이거는 분산돼 있거든요. 호스트들은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링크. 공원의 화장실은 특정 위치 하나만 있지만은 이 링크란 것은요. 무선 링크란 것은 베이직 서비스 셋 전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여기 링크가 전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호스트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링크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문제. 이게 히든 터미널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런 문제. 신호의 페이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히든 터미널 문제는요. 자기들은 하나의 베이직 서비스 셋 안에 있는데 A가 B에게 프레임을 보내는데 그러면 이 링크는 동일한 링크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죠. 근데 C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보내는 프레임을 C 입장에서는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이 링크를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C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고 보내버리면은 캐리어 센서를 하더라도 그 캐리어가 센싱되지 않기 때문에 B에서 충돌이 납니다. A에서 온 신호와 C에서 온 신호가 이 B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페이딩. 얘들이 모두 다 같은 베이직 서비스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A가 B에게 신호를 보내면은 신호의 크기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C까지 오면은요, 이 신호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버립니다. 신호가 약해져가지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C가 캐리어 센서를 해도 이게 센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는 채널이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줄 알고 B에게 프레임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크기로 도달하겠죠. B 근방에서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 자, 이런 무선 분산 환경에서 캐리어 센서만 해가지고는 누가 먼저 이걸 사용할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개념을 도입합니다. 예. 아까 내가 예를 들었는데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다고 합시다. 예, 공중 화장실이. 문이 여기도 있고요. 분산 개념을 좀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면 문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 프라이빗 개념이 없는 경우, 없으면은요, 없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도 한 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와서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얘가 화장실을 다 사용하고는 나갔어요. 그럼 비어있죠. 이게 비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도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얘도 사용하려고 그러고 얘도 비자마자 얘도 사용하려고 그러고 얘도 비어있다고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화장실을 못 참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한 70대 이상. 노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70대 이하. 이게 좀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참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다렸다가 비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70대 이상은 3초만 빈 상태로 비어있다는 상태를 알고부터 3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대 이하는 이게 설령 화장실이 비었다고 하더라도 5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5초. 비어있는 상태를 5초를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도 아무도 사용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70대 이하는 이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가 먼저 사용하게 되겠어요? 70대 이상이 먼저 사용하게 되겠죠. 3초만 기다렸다가 사용 안 하면 자기는 사용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프레임에다가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는 거고요. 그거를 3초냐 5초냐 그 시간은 더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그거를 3초 짧은 시간을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short interframe spac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 70대 이상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high priority인데 이 컨트롤 프레임입니다. 이게 70대 이상입니다. 컨트롤 목적의 프레임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70대 이상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DIFS는 이게 5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는 low priority입니다. 이 사람들은 70대 이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DIFS 누구나 처음에는 DIFS 이 70대 이상도 처음 시작할 때는 DIFS만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근데 보니까 미디엄 비지하단 말이죠. 그걸 비지한 다음에는 이게 비지가 끝나면은 70대 이상은 이것만 기다렸다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들은 DIFS만큼 기다렸다가 그래도 아무도 사용 안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맥 프로토콜을, 그래서 802.11 맥 프로토콜을 CSMA만 하는 게 아니고 콜리전 어보이던스까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리전 어보이던스까지 한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선순위 개념을 도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샌더 입장에서는 뭔가 프레임을 보내려고 하면은 DIFS만큼 기다려 봐야 돼요. 아까 5초 이야기했는데 5초 동안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5초 동안 기다렸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을 보냅니다. 만약에 두 번째로 누가 사용하고 있다. 누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백오프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타이머가 카운트다운 합니다. 계속 그 시간 동안. 근데 찬넬이 아이들한 동안만 시간이 줄어듭니다. 타이머는. 그래서 이 타이머가 0이 되면은 트랜스미터입니다. 값이 쭉쭉쭉 줄어들다가 타이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샌더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시간으로 보면은요. 자, 여기 보내려고 해. 샌더가 보내려고 이때 뭐 사용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은 타이머를 작동시켜요. 백오프 타임, 이게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백오프 타임이 시간이 뭐 이 정도 기대의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동안에는 타이머가 작동을 안 해요. 요 시점부터 요 타이머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동일한 길이만큼 요때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 타이머가 줄어들어서 요 시간에 익스파이어 하겠죠. 익스파이어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익스파이어 하면은 그때도 아이들 하니까 여기 아이들 하니까 이때 자기가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뭐 충돌이 일어났다. 그건 노 어크가 왔다는 거거든요. 어크가 안 왔다는 거거든요. 어크가 안 왔으면은 다시 한 번 더 랜덤 백오프 타임을 발생시켜 가지고 또 기다리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SIFS는 언제 이용되느냐 하면은 자 데이터가 보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찬넬 사용 중이었죠. 그러면 이제 리시버 입장에서는 잘 받았다고 어커를 보내야 되는데 어커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SIFS만큼만 찬넬이 아이들한 상태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커를 바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그 데이터 프레임은 이 시간에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반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때 끼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받았으면 어커를 보내는데 그 어커는 SIFS만큼만 찬넬이 아이들한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보내면 됩니다. 예, 또 콜리전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리서브 예약 개념이 사용됩니다. 예약 개념. 예약 개념은 이 지어 프레임 중에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 이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 예. 그래서 프레임을 보내고자 하는 샌더 입장에서는 먼저 RTS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다시피 여기는 바디가 없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프레임입니다. 바디가 없잖아요. 아주 짧은 겁니다. 그게 스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패켓을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보냅니다. 이건 그냥 CSMA 무조건 보내는 거죠. 캐리 센스 멀티플 액세스 해가지고 아무도 사용 안 하면은 무조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RTS가. 그렇지만은 아주 짧습니다. 여기.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RTS 프레임은 아주 짧습니다. 충돌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면은 이 BS 입장에서는 이 RTS를 받으면은 리스폰스로 CTS를 보내줍니다.
clear to send, 보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CTS가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BS가 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있고요. 호스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얘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RTS를 보냈어요. Request to Send를 보냈다. 그러면 얘가 CTS를 좋다 보내주죠. 액세스 포인트가 보내주는 CTS는 브로드캐스트 방송으로 오기 때문에 얘도 받지만은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CTS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시간 예약 얼마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 프레임을 보낼 수 있다. 예약 시간. 예약 시간이 아까 그 프레임에 이야기 들어있던 듀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듀레이션. 여기. 다시 한번 앞에 슬라이드에 한번 가보세요. CTS의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그 듀레이션을 알고 얘도 액세스 포인트가 허가한 듀레이션 기간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기 때문에 얘들은 그 시간만큼 기다려줍니다. 자기가 보낼 프레임이 있어도 기다려준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RTS, CTS 방법을 보면은요. 자, A가 뭔가 액세스 포인트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송신자 어드레스를 통해서 RTS를 보내죠. 무조건 보냅니다. CSMA만 하고 캐리어 센서 멀티플 액세스를 해서 무조건 보냅니다. 마침 그 시간에 B도 송신자 B가 RTS를 자기도 뭔가 보낼 데이터가 있어서 보냈다고 합시다. 액세스 포인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죠. 예약 자체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예약 자체가 충돌이. 그러면 액세스 포인트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요 시간은 프레임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뭐 다음에 또 A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죠. 그럼 여기는 B가 안 보냈네? 그러면은 여기서 액세스 포인트가 RTS를 받고는 허가를 해줍니다. CTS를 허가를 해주는데 이 모든 방송을 가기 때문에 모든 쪽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근데 이 CTS 안에는 무슨 정보가 들어있냐 하면까 CTS 안에는 듀레이션 정보가 있죠. 얼마 동안 링크를 점유하겠다 하는 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 기간이 여기에 해당되는 디퍼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 듀레이션 기간 안에 다 보내고 그러면은 액세스 포인트는 잘 받았다고 어커를 보내줍니다. 어커도
모든 노드가 다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다른 노드들이 이제 뭔가 RTS를 보내고 해서 프레임을 전송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와이리스 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이제는 그 모바일 네트워크 2G, 3G, 셀룰라라 그랬죠. 이때는 셀룰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LTE 쪽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요, 이게 그 2G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G, 어떻게 3G로 바뀌었는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G 안에 이게 모빌리티,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모빌리티를 핸들링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개념이 LTE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념이 3G에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4G에서도 이 모빌리티 핸들링은 똑같습니다. 3G에서 한 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핸들링을 3G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뭐 3G, 모빌리티 핸들링이 3G만 있고 뭐 4G는 없는 게 아니고요. 3G에서 다루는 이유가 이게 LTE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빌리티 핸들링이 3G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TE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먼저 공부한 건데요. 그 무선 링크를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와 밴드위드스죠. 그 다음에 그 기지국가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아주 속도가 높은 속도 200메가 속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모빌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대신에 속도는 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3G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한 4메가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속도를. 4G에서 이렇게 더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5G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약간 시들해졌습니다. 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원지는 왜 이야기가 없느냐? 원지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 때 이야기거든요. 아날로그. 처음 무선 전화기라고 나왔을 때 아날로그 이야기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고요. 2G부터 하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2G는 셀룰라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셀룰라 네트워크요. 그 2G에서는 이 백본 네트워크가 전화망을 이용했어요. 전화망. 이게 우리가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IP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IP가 아닌 것. 패킷으로 전송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이 수도 파이프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셀룰러 네트워크는요, 그 자체로 이렇게 하나의 망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여기 텔레폰 네트워크 안에 스위치, 교환기, 똑같은 교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교환기나 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에 있는 교환기나 같은 교환기인데 단지 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 교환기는 뭐가 추가됐느냐면은 모빌리티까지 핸들링하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코어를 셋업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똑같아요. 교환기나 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스위칭 센터 연결하는 거죠. 셀. 여기 하나의 기지국 하나가 여기 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접 기지국에 여기 셀도 하나고요. 카본은. 이게 벌집처럼 생겼죠. 이제 벌집처럼. 그래서 요거를 셀룰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셀룰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셀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셀을 와이어드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모바일 스위칭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셀 하나를 보면은 이 셀 하나요. 셀 하나를 보면은 어떤 지역을 커버합니다. 거기는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요.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에서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바일 유저가 있을 거고요. 여기 자동차도 있고, 뭐 스마트, 그때는 2G 폰도 있고, 이동 전화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리를 그 당시에는 에어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폰을 이동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 무선 구간 이걸 에어 인터페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잠깐 그 전화망을 보면은요, 왜 2G는 2G 셀룰러망은 어디 연결되느냐는 모바일 스위칭 센터를 통해서 PSTN이라는 그 전화망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화망. 여기 원래는 스위치드, 퍼블릭 스위치드 텔레폰 네트워크 그래서 PST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PSTN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서킷 스위칭입니다. 서킷 스위칭. 서킷 스위칭은요, 이것을 이제 여기 링크를 이거를 뭐 공간으로 나누든지 주파수로 나누든지 이 링크가 무선이면은 주파수로 여러 개를 구역으로 나누고요.
선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선로를 깔아서 이용합니다. 이 구간을요. 이 구간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는 요구를 하면은 요렇게 와서 요 교환국에서 요 여러 개의 그 나누어 놓은 그 중에서 하나를 탁 잡아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칭이 일어나고 열이 간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잡아주고요. 또 여기 스위칭이 딱 일어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링크는 4개의 이 서킷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 서킷이라 하느냐면 전기공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요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를 이게 팍 찌그러 놓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입니다. 예, 이것도 서킷입니다. 이 4개의 서킷이 있는 거죠. 이 링크에.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서킷을 철거덕하고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예요? 전용의 개념이죠. 자원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쉐어링이 아니죠. 내가 통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요거는 내 겁니다. 내한테 할당된 것은 남이 이것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요 서킷은. 요거는 남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요 서킷은 내한테 할당되면 나만 사용합니다. 설령 내가 뭐 통화 중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이 그걸 사용 못 합니다. 노 쉐어링이죠. 공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텔레폰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2G 네트워크는요, 음성을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전화망이라고 그러죠. 전화가 음성을 전기로 이용해서 보내는 게 전화잖아요. 보이스. 이 텔레폰이 이거예요. 텔레폰. 폰이라는 게 음성. 음성을 멀리 보낸다. 음성을 멀리 보내는 거. 그 네트워크입니다. 자, MSC 스위치가 있고요. 모빌리티까지 핸들링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B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SC가 있습니다. BSC.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라고 해요. BTS, 베이스 스테이션 트랜시버 스테이션. 요거를 통틀어서 베이스 스테이션 시스템. 옛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스위칭 센터. 그 다음에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고요. 문제는 2G 네트워크는 이 전화망에만 연결하기 때문에 인터넷하고는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게 패켓 처리하는 IP 네트워크잖아요.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
이 3주차는 진도 관계로 그 다음에 추석에 여러분들이 연휴가 끝나고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보강 형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리스 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맥 프로토콜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LTE가 주력인데 억세스 네트워크는 그걸 하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셀룰러 네트워크 역사에 대해서 2G만 이번 주에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 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